반갑습니다. 네. 조금 더 반가우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재정학 그 3순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자료 정리가 다 돼 있으면 좋은데 아직 뭐 덜 돼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일단 뭐 기본서는 이제 이중국 교수님 책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 강의 자료는 그 1순환, 3순환 통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순환 때도 자료를 받으셨을 건데 2순환 자료는 1순환에 있거나 3순환에 있거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1순환, 3순환 합한다. 근데 1, 3순환 또 좀 비슷한 자료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을 빼버리고 이렇게 통합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책은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분량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1판보다는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서 빠진 문제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문제 이제 모의고사 좀 내고 그 다음에 보충 자료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드리는 자료에 이제 이론 부분하고 문제 부분이 이제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함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재정학 논점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챕터별로 논점 쭉 정리해 놓은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이메일을 오늘 안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내일 제가 내일 이제 진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학이 오래간만이지만 재정학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많이 힘드시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재정학과 관련된 그 기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범위가 조금 이제 불명확한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재정이라는 게 정부가 돈을 걷어가지고 쓰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재정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세 이론하고 지출 이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재정학 기초 부분이 있는데 뭐 효율성, 공평성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넓은 의미에서 정부 지출 이론에 포함시키는 교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 이걸 넓게 이제 경제학 기초 부분으로 보는 교과서도 있어요. 일단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재정학 기초,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론, 조세 이론, 기타 이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 이제 그 주로 어디를 하게 될 거냐면 재정학 기초 부분하고 공공재까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뭐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내용 대강 다 아실 테니까 논점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바로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내용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파레토 효율을 위한 세 가지 조건, MRS 조건, MRTS 조건, 그 다음에 MRS, MRT 조건,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어떻게 도출되느냐를 그 구체적인 과정, 재정학이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과정까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내용을 써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프린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기로 하지요. 그렇게 할까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종합적 효율 조건 도출되어 있는데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결국 max B, B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근데 조건이 뭔가 하면 A의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해요. 왜냐하면 A의 효용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B의 효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지금 효율이에요, 비효율이에요? 비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의 효용이 주어진 상태에서 B의 효용이 극대화되면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으면 효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hxy라는 함수를 썼는데 이거는 생산 가능 곡선을 지금 나타내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사용제가 있는 모형에서 주어진 생산 가능 곡선 효용 극대화 문제. 이게 이제 생산 경제 효율 조건을 일단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라그랑지 함수를 구성을 합니다. 라그랑지 함수는 일단 극대화식 제약식이 있을 때 제약식 하에서 이제 그 극대화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방식으로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라그랑지 함수에서 이 앞쪽 부분이 이제 목적식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으면 조건식 있는 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람다1 쓰고 그다음 첫 번째 조건식을 한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는 0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식
경우에도 한쪽으로 다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는형의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셋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포함된 변수들로 이 식을 미분해서 이제 일개 조건들을 정리하면 효율 조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복습 삼아서 한번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1페이지 아래쪽에 잠시 한번 써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x가 xa 플러스 xb로 주어진다 라고 할 때 여기 뭐 상점자 하점자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xa 플러스 xb 있을 때 지금부터 이런 일들을 하겠죠. 라운드 xa분의 라운드 h, 그러니까 h라는 함수를 xa로 이렇게 미분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제 h라는 함수는 원래는 xa의 함수가 아니고 x의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미분되진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라운드 xa분의 라운드 h 함수를 해주면 되는데 이 사이에 x를 한 번씩 끼워주면 되죠. 오케이. 근데 이 부분에서 x를 xa로 편미분하면 그냥 1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은 h를 xa로 미분하느냐 h를 xb로 미분하느냐가 표기 자체가 달라 보이지만 xa로 미분하든 xb로 미분하든 다 그냥 x로 미분한 거 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됐죠? 요 성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hxy라는 함수가 있다.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다 라고 할 때 우리 이 식을 이제 전미분했을 때 이제 hx dx hy dy는 0 형태로 두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식에서 결국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mrtxy를 구하기 위해서 dx분의 dy 형태로 정리하면 hx hy가 된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다들 보셨던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라그랑지 함수를 만들었어요. 목적식, 제1 제약식, 제2 제약식 이렇습니다. 그럼 이 안에 변수가 몇 개 있냐면 xa, ya, 그 다음에 xb, yb 해가지고 4개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원래는 람다1, 람다2가 있는데 람다1, 람다2로 미분하면 그냥 제약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해를 구할 때는 필요한데 일단 파레토 효율 조건 찾는 데까지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차례로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a, ya, xb, yb 순으로 미분합니다. 그럼 이제 xa로 미분하면 여기는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람다1이 붙은 다음에 마이너스 mu xa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hx를 이제 xa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xa로 미분하나 x로 미분하나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xa로 미분했을 때도 똑같이 뭐로 써주냐면 그냥 hx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 이 식을 이제 ya로 미분을 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 이 식이니까 마이너스 람다 1 그 다음에 muya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뒤쪽에서 y로 미분했을 때 ya로 미분을 했지만 그냥 y로 미분한 식으로 쓴 것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b로 미분하면 여기서 바로 muxb가 나오고 xb가 포함된 곳은 여기가 또 있는 셈이니까 xb로 미분했을 때 h2 람다 2hx 그 다음에 yb로 미분했을 때 muYB 그 다음 마지막 여기서 람다 2hy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식을 4번에 걸쳐 가지고 미분을 해서 이 조건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식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결국 이 식들을 각각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람다 2hx, 람다 2hy를 넘긴 다음에 아래 위를 나누면 뭐가 될 건가 하면 이게
M 예, 여러분 한번 해보죠. 뭐 MUXA 그 다음에 MUXB MUXA, MUYA는 넘어가가지고 HX, HY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의 좌변이 MRS A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 우변이 MRT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의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들 람다2 HX 넘기고 또 넘기고 한 다음에 양변을 나누면 여기서 MUXB 나누기 MUYB는 HX, HY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위식을 차례로 정리하면 두 개를 같이 정리하면 MRS XYA는 MRS XYB는 MRT XY가 될 것이며 됐습니까? 이 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소비자가 X 재화를 선호하는 정도가 같아지고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다시 생산의 기회비용까지 같아졌을 때 이것이 이제 효율 조건이 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라는 식이 될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배점이 있는 문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그림을 하나 정도 그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안에 에지오스 상자 그려지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하나 정도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오늘 모의고사 1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의고사 문제는 교환 효율 조건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그 라그랑지 목적식, 라그랑지 함수식을 줬어요. 근데 이제 안 줘도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재경직이잖아요. 네. 자, 그럼 효용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초기 부존량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초기 부존량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면 이 에지오스 상자의 초기 부존점은 어디 나타납니까? 모서리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X만 있고 한 사람은 Y만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의 파레토 효율 조건을 구하기 위한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는 뭘 극대화하는 걸 썼냐면 UA를 극대화하는 걸 썼어요. 그 UA를 극대화하든 UB를 극대화하든 관계없어요. 그 다음 첫 번째 제약식이 뭔가 하면 B의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A하고 B는 바뀌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B의 효용을 유지하는 한 A가 더 늘 수 있으면 비효율이니까 일단 A의 효용이 극대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약식으로 뭐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X의 양은 얼마로 주어져 있다? X의 바로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눠 쓸 수 있는 Y의 양은 이제 Y, B 바로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목적식, 제1 제약식, 제2 제약식, 제3 제약식, 제32 제약식 있으면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차례로 이 식을 미분해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식을 요구하는 문제로 보이니까 식으로 차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이 식을 라그랑지 함수를 XA로 먼저 미분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바로 MUXA가 나올 것이고요. 됐습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고 그 다음 제1 제약식에서 마이너스 람다 2는 0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제2 제약식에서 그 다음 여기서 라그랑지 함수로 YA로 이제 미분하면 여기서 MUYA가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제3 제약식이니까 여기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 3는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식 두 개를 정리하면 결국 MUXA, MUXB는 람다 2 나누기 람다 3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제 세 번째 XB로 미분을 한 경우에는 첫 번째는 없고 제1 제약식에서 마이너스 람다 1 그 다음에 MUXB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있는 게 여기니까 마이너스 람다 2는 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라그랑지 함수를 YB로 미분했을 때 여기서도 여기는 없고 여기 처음 나오죠. 람다 1 mu YB 그 다음에 YB가 포함된 식에서 보시면 람다 3는 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위 식을 람다 2, 람다 3 넘긴 다음에 다시 나누어 버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mu 여기가 YA였죠. 여러분 대답하기 싫군요. 그렇죠? 이게 해라 그냥 안다. mu xb mu yb는 람다 2, 람다 3가 되어서 결국 MRS가 일치하는 것이 파레토 효율 조건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계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낸 수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목적식, 제1제약식, 제2제약식 이렇게 정리하고 미분하면 극대화 문제가 풀린다 라는 그 성질을 쓴 것이죠. 자, 여기까지 10점에서 12점을 일단 배점을 하고 그 다음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일단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명 아래 이 식은 각 재화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도가 일치했을 때 효율성의 조건이 성립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배점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상황이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라는 것까지 보여주시면 적당하게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네, 일단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회후생을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서 효율 조건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제 효율 조건으로서 파레토 효율을 쓰는데 파레토 효율 조건이라는 게 이제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그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문제들 한번 보세요. 뭐 요즘은 재정학도 옛날에는 이제 경제학은 좀 계산, 재정학은 약간 좀 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재정학도 요새는 막 그냥 계산시키고 식 쓰고 이런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그 서술 비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실 것들은 있습니다. 경쟁 균형의 효율적인 경쟁 균형의 긍정적 측면은 효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효율 이외의 요인들, 안정성, 뭐 공평성, 뭐 이런 넓은 의미의 시장 실패 요인들 다 언급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X보다 Y를 좋아하면 사회적으로도 Y를 더 좋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파레토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파레토 조건을 사회적 선택에 사용하라고 할 때 직면하는 문제점이 뭐냐라는 것도 아주 여러 번 언급된 그런 문제입니다. 당연히 아는데 쓰라 그러면 잘 안 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반반씩 나누어 준 건 효율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서도 이 문제에서 이제 MRS에 대한 조건들을 주거든요.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MRS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효율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 수치 가지고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파레토 효율의 한계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그 제1문, 그 문제집의 1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그냥 문제라고 하고요. 근데 프린트에 있는 문제는 이제 추가 문제라고 그렇게 부를게요. 이제 추가 1문이라고 부르든지 문제 1문 이런 식으로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1번에서 이게 이제 좀 오래된 기출 문제인데 파레토 효율이 사회후생을 평가 기준으로서 장단점을 논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 간 효용 비교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10페이지 가보시면 단점 나옵니다. 단점.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시면 파레토 효율적인 점은 무수히 많다. 자기들끼리 비교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면 공평하다는 보장이 없다. 그 다음에 그림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 현실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 사실 좀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나 현실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좀 낮다는 이야기나 다들 이게 뭔가 하면 완비성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점들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비성이 달성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 생긴다. 그럼 그걸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나오는 게 보상의 원칙을 쓰든지 아니면은 사회우생함수를 쓰든지 그래야 된다.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오케이? 다음 이야기들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일단 다시 프린트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효율성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 효율성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프린트 3페이지를 보시면 후생경작 제1정리, 제2정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생경작 1정리, 2정리는 거의 여러분들 외우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 균형이 파레토 효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후생경작 제1정리라면 파레토 효율이 일반 균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후생경작 제2정리로서 둘 사이에 일단 역의관계에 있다 라는 건 아실 거고 그 중에서 후생경작 제1정리가 기본적으로 강단조성, 무조세, 무외부성, 완전 경쟁 이런 조건이 달성되면 시장의 균형이 그 효율성을 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그 빈칸에 표 위에 빈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이랬든 저랬든 자원 배분 효율 조건은 정해져 있거든요. 자원 배분 효율 조건은 뭔가 하면 SMB가 SMC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SMB가 SMC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차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SMB가 PMB하고 같아지고 PMB가 PD하고 같아지고 PD가 PS하고 같아지고 PS가 MR하고 같아지고 MR이 PMC하고 같아지고 PMC가 SMC까지 같아지면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 조건이 달성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각각의 조건들이 깨지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깨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SMB, PMB가 깨진다면 이건 어디서 깨지는 거예요? 소비 외부성이 있으면 깨지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소비 외부성. 그 다음에 PMB가 PD와 같아진다.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들이 효용을 극대화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내가 내는 돈하고 나의 만족이 일치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PD하고 PS, 지급 가격과 수취 가격은 어떤 조건 하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무조세면 일치한다고요. 이게 조세가 나타나면 여기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PS가 MR이다. 기업이 받는 돈이 한 개 수입하고 일치한다. 만약에 독과점이라면 기업이 받는 금액하고 한 개 수입이 달라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완경. 그 다음에 MR과 PMC가 같아진다. 이거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한 성립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제 PMC, SMC가 같아질 조건은 뭔가 하면 생산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조성, 그 다음에 무조세, 무외부성, 완전 경쟁 이 되면은 SMB, SMC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게 이제 하나씩 깨짐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본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후생경작 제1정리, 제2정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유행하는 말로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후생경작 제1정리가 시장은 효율적이란 거예요. 이런 조건 하에 시장이 효율적이란 거예요. 시장이 무조건 효율적이란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조건 만족 안 되면 시장은 효율적인 거 아니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조건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를 살펴보는데 문제 2에서 5까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제2문 보시면요. 후생경제학 제1 정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강단조성 만족하고 외부성 없을 때 요거 일반 균형 돼 있죠. 그 일반 균형을 일반 경쟁 균형으로 합시다. 일반 경쟁 균형의 자원 배분은 파레토율이다. 네.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율이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한 구성원이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완전 경쟁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2번은 강단조성이 깨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에서도 보셨겠지만 만약에 2명 중에 1명이 그 가격 설정력을 가지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맥스 UB는 서브젝트가 예산선이에요. B 입장에서는 가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A 입장에서는 가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제약식이 달라요. A가 만약에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면 A는 상대의 오퍼 곡선 상에서 나한테 제일 유리한 점을 찾으면 돼요. 근데 A는 상대의 오퍼 곡선에 접하는 점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이 달성될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가격 설정력이 없는 B는 그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격선에 접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서로 같은 선에 접해요? 서로 다른 선에 접해요? 서로 다른 선에 접한다고요. 나는 A는 B의 오퍼 곡선에 접하고 B는 예산선에 접해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효용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하면 이제 완전 경쟁 조건이 깨졌을 때 자원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물론 독점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 뭔가 하면 독점력을 가지는데 1급 차별을 하면 효율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강단조성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강단조성. 강단조성이 깨질 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일반 균형 또는 일반 경쟁 균형인데 파레토 효율이 아닐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강단이면 일반 균형이 파레토 효율이거든요. 근데 강단이 아닌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려진 그림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B는 강단조성이 만족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효용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근데 소비자 A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의 효용이 쭉 증가하다가 IA에서 IA 다시 있죠. 요 사이가 평지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쭉 산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평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그 평지에서는 효용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구간이거든요. 강단조성이라는 게 소비가 늘면 효용이 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평지가 딱 나와버렸어요. 그럼 평지에서는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뭐 옮길 요인이 없어져요. 옮길 요인이 없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초기 보존점이 지금 I로 주어진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런 예산선이 가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B는 이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돼요. 됐습니까? 근데 소비자 A는 이렇게 효용이 증가하다가 지금 이제 쫙 평면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이 예산선상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뭔가 하면 지금 평지예요. 평지. 그 다음 요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다음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H에서 I까지 모든 점이 지금 현재 A의 효용 극대화 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E와 같은 점이 한번 성립하면 B는 유일한 효용 극대화 점이므로 자신의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어지고 A는 효용 극대화 점 중에 한 점이므로 자신의 선택을 바꿀 요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조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점은 일단 균형이긴 하다는 거죠. 일반 균형이 성립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가 다 평지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J점으로 가면 B의 효용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하지만 A는 나빠졌어요. A의 효용은 똑같아요. A 효용 그대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평지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E에서 J로 가는 파레토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 점은 일반 균형이긴 하지만 무엇은 아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레토 효율은 아닌 사례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파레토, 모든 일반 균형이 파레토 효율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를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조건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강단조성이 들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생각해 봅시다. 순수 교환 경제를 일단 전제로 할 때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강단조성, 무외부성,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이런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완전 경쟁 깨지는 거 보셨죠? 강단조성 깨지는 거 보셨죠? 그럼 뭐 깨지는 게 남았어요? 외부성 깨지는 조건이 남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보게 되니까 후생경제 제일 정리의 조건들이 하나씩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차례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생경제학 제2 정리로 넘어갈 때는 조건이 두 개가 더 생기죠. 자, 16페이지 봅니다. 문제 3번. 후생경제학 제2 정리는 일단 다 만족하고 선호체계 볼록성 및 생산함수 볼록성까지 만족될 때 됐습니까? 선호체계 볼록성, 생산함수 볼록성 만족되고 그 다음에 초기 부존 자원을 적절히 옮길 수 있으면 이라는 조건까지 붙죠. 이해가십니까? 선호 볼록성, 생산 볼록성, 그 다음에 초기 부존 자원의 이전, 이 세 가지를 드는데요. 3번 문제는 뭔가 하면 생산 경제에서 볼록성 조건이 깨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4번 문제는 둘 다 나와요. 4번 문제는 보시면 순수 교환 경제에서 뭐 깨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뭐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 교환 경제는 잘 아실 테니까 이제 그 생산 경제에서 조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에 그 1번 문항 보시면요. 선호 체계 볼록성이란 동일 무차별 곡선 상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을 잇는 선분상의 점이 원래 두 점보다 선호된다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의 무차별 곡선이 볼록성 만족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기면 비볼록이죠. 볼록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구간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 경우 생산 경제를 전제합니다. 보세요. 1인 2재화 생산 경제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럼 소비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무차별 곡선 하나만 그리면 돼요. 한 사람 것만 그리면 돼요. 대신에 재화는 뭐예요? 2재화. 1인 2재화 생산 경제에서 선호체계 볼록성이 만족되지 못하면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만족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라. 조금 이제 표현에 어폐가 있는데 이렇게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만족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균형과 파레토 효율이 있는데 파레토 효율이긴 하지만 뭐는 아닌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균형은 아닌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봅시다. 이 문제에서 A점은 분명히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고 됐습니까? A 일단 개방 경제까지 안 나갔을 때 지금 상태에서 A점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이고 A보다 효용이 더 커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문제는 A점이 생산될 수 있는 이런 가격이 시장에 주어지면 A점이 생산될 수 있는 가격이 시장에 주어지면 생산자들은 A점 생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윤극대화 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가격이 주어지면 소비자들은 A점 소비하려고 하겠어요? B점 소비하려고 하겠어요? 소비자들은 다 X 팔고 Y를 더 사겠다고 하면서 B점을 소비하겠다고 할 거라고요. 그럼 지금 X에 대해서는 초과 공급, Y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A점을 생산해서 소비하는 것은 자원 배분상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지만 지금 이 경제에서 뭐는 안 된다는 거야? 경쟁 균형은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1번 문항에 대한 답이고 2번 봅시다. 이건 이제
생산 경제에서, 자, 생산 경제에서 뭐라고요? 선호 체계 비볼록성 문제고, 2번은 뭔가 하면 생산 경제에서 생산함수 비볼록성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볼록하다는 것은 임의의 두 점 잡으면 그 사이 점들도 생산 가능 함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게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안 볼록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근데 웃기진 않고,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겨야 볼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겨야 볼록이라고 해요. 그건 이제 원래 수학적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A에서 B까지는 볼록 구간이잖아요. 근데 B에서 C까지가 볼록하지 않은 구간이라고요. 여하간에 A부터 시작해가지고 C점까지 모든 점들은 사실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이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가지고 파레토 효율은 달성하고 있는 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균형으로 달성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산자들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생산 가능 곡선하고 가격이 접했을 때, 이때 이제 이윤이 극대화되니까 A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이 변하면 A점에서 B점까지는 가격 타고 점점 생산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근데 B점에서 딱 생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요 안의 점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로 C점으로 가버리면 총 판매 수입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하는 생산자들은 A에서 B까지는 생산하지만 B에서 C까지는 점프해버리고 바로 C점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B에서 C까지 구간에 있는 점은 생산에 있어서 파레토 효율성은 달성하고 있지만 시장에 의해서는 도달될 수 없는 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산함수의 비볼록성이 존재하면은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거기 이제 18페이지 보세요. 2번 문항에 생산경제에서 후생경제학 제2정리가 성립할 조건, 그것을 기업의 규모 수익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정학 국제경제학 하신 분들은 대강 아시겠지만, 일단 1요소 전제를 하면 규모 수익에 따라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규모 수익에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0페이지 보세요. 거기 나오는 그림이 달라 보이지만 이게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바꿔서 그려온 건데, 사실 이제 A에서 B까지 보통 우리가 아는 생산 가능 곡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B점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C점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 XY를 다 생산하지 말고 Y 공장 자체를 차리질 않는 거예요. Y 공장 자체를 차리질 않아버리면 X를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C와 같은 점이 존재한다면 이 점에서 B점까지 영역은 생산 파레토 효율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이야기구나 해서 후생경제학 제1정리, 제2정리가 깨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제5문, 오쿤의 유명한 비유, 새는 양동이. 그래서 오쿤이 말했던 이제 효율 비용이란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 비효율성인데, 자중손실, 행정 비용, 수능 비용. 이거는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조세에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세, 최적 조세 이론에 나오기도 하는 건데, 쓰라 그러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뭔가 하면, 국내에서 이중국 교수님 책을 많이 보지만 이중국 교수님 책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출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책을 봐요, 사실은. 근데 딱
이중국 교수님 책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은 상상력 좀 발휘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율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돼 있잖아. 효율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언제의 전제예요? 후생경제 제2정리의 전제예요. 그래서 효율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순수 교환 경제에서 주로 봤던 그림이 뭔가 하면 이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효율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로 갈 자원 배분을 여기로 가게 만들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걸 이제 효용 가능 평면에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N점으로 갈 점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N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두면 이 점으로 가요. 효율적이지만 UPF 상에 있지만 공평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잘 옮겨주면 H점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H점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3번은 효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효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그림에 나타내기가 좀 힘들어요. 오케이? 대신에 효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 그림에서는 효용 가능 경계가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나타내 주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제 원래 A점에 있던 경제가 그래도 효용 가능 경계가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더라도 C점으로 가면 약간 비효율을 유발했지만 사회우생은 어떻게 돼요? 증가할 수도 있는데 효용 가능 곡선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재분배하고 나서 사회우생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해가십니까? 요게 이제 그 외국 책 중에 국내 번역된 책 중에 트래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림은 일단 여러 문제를 봐서 상상력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표정이 재밌습니다. 이제는 상상력까지 요구하는 거 하면서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4번 문제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쿤의 견해가 주류 경제학의 견해거든요. 주류 경제학의 견해라는 게 뭔가 하면 효율과 공평성은 상충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됐습니까? 그걸 이제 네거티브 썸 게임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은 네거티브 썸 게임이다. 근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네거티브 썸이 아니고 파지티브 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오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좀 주류라기보다는 약간 비주류적인 그런 사고일 수 있지만 첫 번째 봅시다.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영양과 더 좋은 환경을 주면 그 사람이 일하기 훨씬 좋아질 거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 비슷해요? 효율임금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굉장히 이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네 번째 줄, 그들의 가구 소득이 얼마가 되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발굴되어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만약에 정말로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다. BTS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들 어느 정도 좀 살고 해야 김연아도 못 나왔을 수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의 기회를 다 줘서 저는 정말 아까운 게 옛날에 재능을 가지고도 꽃피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소한 어느 수준까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혁신의 촉진. 이거 굉장히 논증적인 이야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국제적인 통계에서 혁신국가 지수라는 걸 뽑거든요. 당황스러운 건 가끔 한국이 1등을 해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혁신국가 지표를 뽑을 때 항상 상위에 있는 국가가 핀란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에요. 복지가 잘 갖추어진 국가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개인이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안정적인 직업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뜨끔하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과 나오면은 뭐 의대 가고 문과 나오면은 뭐 고시 보고 변호사 되고 이게 적성이 맞아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느 정도
뭐 한두 번 잘못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그냥 한번 질러보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나라에서는 다들 그냥 안정된 직장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지하고 성장 또는 그 분배하고 효율은 네거티브다라는 게 주류의 견해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학보다는 재정학이 조금 더 이렇게 서술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봐두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돌아와 가지고요. 4페이지 보시면요. 제5문은 1정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6문은 제2정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7문에 와서 효율과 공평이 상충하는 구체적 사례를 두 가지 들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럼 만들면 되죠. 효율과 공평이 상충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고요. 재정학 교과서 펼치면 나오는 거라고요. 네. 그런데 2번 보세요. 요거는 또 비슷한데요. 좀 다릅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효율과 공평이 상충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여기 몇 가지 나왔었는데. 근데 그거를 밝힌 후생경제학 정리를 예시하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얘들은 파지티브 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경우는 공평성을 달성해도 효율을 해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건 이제 이정리 써주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뉘앙스가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넘어가면 사회우생함수가 나오는데요. 사회우생함수가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에 대해서는 문제 6번을 한번 보세요. 문제 6번 27페이지 제2문을 보시면 여기서 사회우생함수의 필요성과 역할을 논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회우생함수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파레토 기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다 적어 두시면 좋을까 하면 그 12페이지 가보세요. 프린트 말고 거기 문제집 12페이지. 어디든 여러분들이 적어 두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맨 앞에 공리주의가 있죠. 공리주의는 개인 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완비성이 달성되죠. 근데 그 현대 경제학자들이 파레토 기준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파레토 기준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좋아지는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빠지면서 좋아지는 거는 판단 안 하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파레토 기준이 널리 받아들이는 이유는 개인 간 비교를 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개인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완비성이 달성되어 완비성이 깨져요. 완비성이 깨져요. 비교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보상의 원칙입니다. 보상의 원칙이 표방하기로는요. 표방하기로는 우리도 개인 간 비교를 하지 않는다. 효용의 개인 간 비교하지 않는다. 우린 단지 뭐만 비교한다? 금액상 비교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파레토 기준이 설명 못하는 것들도 설명할 수 있다. 팔도 기준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하지만 현대 경제학자들은 표방하는 바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개인 간 비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해가십니까? 개인 간 비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암묵적,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이론이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 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만원이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실제로는 비교를 해서 완비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다면 숨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비교하지 말고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비교를 하자라는 기준이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사회우생함수. 사회우생함수는 당연히 개인 간 효용 비교를 하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우리는 개인 간 효용 비교한다. 근데 롤즈식으로 비교한다. 우리는 개인 간 효용 비교한다. 근데 뭐 공리주의식으로 비교한다. 명시적으로 다양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상의 원칙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회우생함수를 사용하는 게 더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랬든 저랬든 사회우생함수도 어쩔 수 없이 개인 간 효용 비교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회우생함수들이 다 뭐에 걸리게 돼 있어? 불가능성 정리에 결국 걸리게 돼 있다라고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나 재정학 1, 2순환에서 이제 봤던 거겠지만 프린트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사회우생함수의 연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워요, 원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사회우생함수의 일반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구성원들이 있을 때, 각 개인의 효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SWI라는 거가 뭔가 하면 DUI분의 DSW. 그러니까 I번째 개인 효용이 하나 증가할 때 사회우생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개인별 효용의 사회적 가치 또는 개인별 효용에 대한 사회적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각 효용함수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맨 먼저 여기서요, 그 공리주의적 사회우생함수, 공리주의적 사회우생함수는 SW는 가장 간단하게 쓰면 U1, U2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인데 됐습니까? 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럼 이 경우에는 모든 개인에 있어 가지고 SWI DUI분의 SW가, 그러니까 U1으로 미분하든 U2로 미분하든 다 뭐가 돼버려요? 1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효용을 뭐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1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 대체적으로 인식한다, 또는 모든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평등주의적 사회우생함수의 예로서 U1과 U2의 곱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러면 이제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을 담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평등주의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이 식에서 먼저 구해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SW1은 얼마가 되겠어요? 간단하게 쓸게요. SW1은 U2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W2는 U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SW1이 뭐예요? 1번 구성원의 효용에 대한 사회적 가중치. 됐습니까? 2번 구성원의 효용에 대한 사회적 가중치.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요, 만약에 U1, U2가 있을 때 U1, U2가 크다, 같다, 작다가 되는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SW1, SW2를 쓰면 이거는 작다, 같다, 크다가 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그 사회에서 효용이 높은 사람의 효용에는 낮은 가중치를 주고, 이해하십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효용을 가진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준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사회우생함수가 더 효용이 낮은 사람한테 더 높은 효용 가중치를 주니까 이게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롤즈주의 한번 생각해 보죠. 롤즈주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U1, U2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미니멈 U1, U2라고 했지만 이게 그런 셈이잖아요. 이게 U1이 크면 이 함수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U1이 크면 U2가 돼버리고 U2가 크면 U1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U1, U2가 크다, 작다에 따라서 사실 이 함수가 U1이 크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U2가 돼버리니까 그 U2가 된 함수를 U1으로 미분하면 뭐가 돼요?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에 SW1은 0이 되었다가 1이 되었다가 해요. 그 다음에 SW2는 반대로 1이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해요. 여러분들은 0하고 1이 뭐 큰 차이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0하고 1은 없는 것과 모든 것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소비자 1이 더 가난하면 사회적 가중치를 전부 누구한테 주고 1한테만 가중치를 주고 그 다음에 2가 더 가난하면 2가 더 효용이 낮으면 사회의 모든 가중치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2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저효용자에게 모든 가중치를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인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을 담는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효용 가중치의 측면에서는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일반화된 공리주의 사유생함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나중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게 되냐면 그 최적조세 이론할 때 이 비슷한 형태의 사유생함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위에서 봅시다. 그래서 소셜 웰페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알파는 1보다 작은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자, 알파가 1이면 뭐가 돼버려요? 공리주의가 돼버리죠. 됐습니까? 알파가 1이면 공리주의인데 뭐 1보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해보죠. 이 경우에는 SWI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SW1로 한번 해보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U1으로 미분한 거니까 앞에는 없어져 버리고 U1에 알파 마이너스 있으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SW1이 뭐라고요? 그 사회가 그 구성원의 효용에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U1 1-알파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화된 공리주의적 사회부생함수라고들 이야기일 테고 이게 이제 알파 값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을 반영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서 알파가 주어진 상태에서 U1이 커지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가진 효용이 커지면 효용이 커질수록 사회가 그 사람한테 주는 가중치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U1이 커지면 SW1이 작아진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평등주의적 가치 판단을 어느 정도씩 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평등 성향을 담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알파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모든 개인들에 있어가지고 SWI는 1로 같아집니다.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효용 가중치를 1로 주는 시스템. 그게 뭐예요? 공리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가 점점 작아질수록 이제 약간의 가중치가 가기 시작해요.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가중치가 더 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면 됐습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보세요. 알파가 마이너스 무한되면 이거는 UI 무한대승 분의 1이 되잖아요. UI 무한대승 분의 1이란 것은 U1이 조금만 있어도 이게 그 굉장히 작은 값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가중치를 갖게 돼요. 됐습니까? 효용이 작을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되는데 이게 무한대승이 되면 이게 최저 효용 계층에게 거의 모든 가중치가 주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롤즈주의에 가까워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나와버렸는데 뭐가 있냐면요. MRUS라는 게 있어요. MRUS. 우리가 이제 MRS가 뭐예요? 한계 대체율. 그 다음에 MRTS가 뭐예요? 한계 기술 대체율. MRUS는 뭔가 하면 한계 효용 대체율이에요. 이건 이미 기출문제에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UA하고 UB 또는 U1, U2가 있을 때 여기 4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있잖아요. 이 4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MRUS로 정의를 해요. 오케이? MRUS로 정의를 하는데 이 MRUS1, 2를 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듯이 그 함수를 편미분하면은 그 기울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SW1 나누기 SW2를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SW1, SW2를 해주면은 MRUS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MRUS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각각이 U1분의 1-알파분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U1분의 U2분의가 되니까 이게 U1분의 U2 1-알파의 형태가 됩니다. 됐습니까? U1분의 U2 1-알파.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똑같이 맨 먼저 알파가 1이면 뭐가 되겠어요? 알파가 1이면 0승이 됩니다. 이거 0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의 값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돼요. 근데 이게 점점 알파 값이 마이너스로 내려갈수록 이게 이제 보통 아는 그 무차별 곡선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값이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근접한다. 마이너스 무한대에 수렴한다. 라고 하면 이게 무한대승이잖아요. 오케이? 이게 무한대승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만약에 U1이 U2보다 크다, 같다, 작다. 같다는 의미가 없을 테니까 크다, 같다, 작다에 따라 가지고 MRUS가 생각해 봅시다. U1이 크면 MRUS가 얼마에 근접해요?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U2가 약간이라도 크면 무한대승을 했을 때 MRUS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U1, U2 평면이 있을 때 자, U1이 U2보다 크다. 이쪽에서는 오케이? MRUS가 0이라는 것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고 수평이 되고 그 다음에 U2가 큰 쪽에서는 MRUS가 무한대가 된다. 라는 것은 사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수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함수가 일반화된 공리주의적 사유생 함수라고 하는데 이 값에서 알파가 1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어느 값을 갖는지에 따라 가지고 분배에 대한 그런 가중치를 담을 수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직접 써야 될 일도 생기는데 실제로 아주 간단한 문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 8번, 죄송합니다. 그 프린트 8페이지에 추가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린과 조나단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상정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사회 우생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공리주의거든요. 오케이. 근데 사실 린과 조나단의 사회 우생함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사회 우생함수를 W로 썼는데 지금 현재 UL, UJ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린의 1달러를 조나단에게 주는 것에 무차별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일단 기본적으로 틀렸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회우생함수가 UL, YL, UJ, YJ를 간단하게 써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사회우생이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요. 잘 보세요. 이 문제는 린의 1달러를 조나단에게 주는 것에 무차별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게 라운드 Y 기호 맞춰볼까요? 라운드 YL 분의 라운드 W는 라운드 YJ 분의 라운드 W. 그러니까 똑같은 이론을 린한테 주나 조나단한테 주나 사회 차원에서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공리주의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주장인데 공리주의에서 이게 성립한다라는 주장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Y로 W가 바로 미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을 바꿔서 찾아보면 라운드 YL 분의 라운드 W 그 다음에 라운드 UL 라운드 UL 그 다음에 여기서도 라운드 YJ 분의 라운드 W 라운드 UJ 그 다음에 라운드 UJ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 뭔가 하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인 효용에 대한 사회적 가중치예요. 방금 보셨던 SW1, SW2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라운드 U분의 라운드 W 라운드 U분의 라운드 W가 1로 같은 시스템이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공리주의라고 했을 때 이 둘이 같다는 보장은 있어도 이 둘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원의 효용 그러니까 화폐 이론의 한계용이 사람끼리 같아요. 화폐 이론의 한계용이 사람끼리 달라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 주장은 잘못되었다. 단순한 공리주의를 반영하고 있으나 린과 조나단에게 소득, 이 화폐 이론이라고 했지만 이게 소득 이론이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이론의 한계용이 같다면 무차별하지만, 그러니까 이 둘이 같다면 무차별하지만 같지 않다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그 동일하지 않은 예를 보여주면 돼요. 그때 이제 그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 그 공리주의 모형이 있거든요. 그 공리주의 모형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 봅시다. 이번에 이제 사회 우생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 사회는 린보다 조나단의 행복을 더 높게 평가한다. 이 뜻이거든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2번 보세요. 2번에서 라운드 U L분의 라운드 W 라운드 UJ분의 라운드 W.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린의 1달러와 조나단의 1달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번에는 린의 행복과 조나단의 행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경우는
이 값이 1이고 이 값이 8이니까 조나단의 행복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 있어. 이건 정확해요. 이건 지금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서 사회후생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완전 평등한 소득의 분배가 최적이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완전 평등한 효용의 분배가 최적이다 라고 했으면 일단 맞는 명제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근데 이 경우에도 사람들의 효용 함수가 동일하지가 않다면 완전 평등한 효용이 완전 평등한 소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하느냐 아니면 효용을 기준으로 비교하느냐라는 것을 좀 조심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끊었다가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